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이미영이고 두 아이의 엄마예요.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 슬피 울어줄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했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은 노력해도 어떻게 안 될 때가 있지만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잘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평생 제 곁을 지켜준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 친구가 저의 삶이 달라지도록 도와주기까지 했기에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부터 하니까 금전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여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살아온 과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미혼모였던 엄마가 절 낳고 쪽지 하나만 남겨놓고 사라지셨다고 하는데 고아원에 있는 다른 언니들이나 동생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지만 저는 그런 기억조차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곳에 맡겨졌기 때문이었죠. 그 사실을 사춘기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엄마에 대해 너무 궁금했던 시기여서 원장 수녀님께 직접 여쭤봤거든요. 수녀님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을 때 떨리는 마음이 아직도 생생해요. 방 안에는 십자가와 성모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수녀님은 늘 그랬듯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절 맞아주셨어요. 미영아, 네 엄마는 지금 네 나이와 별로 차이 없는 20살 간 넘은 어린 엄마였단다. 그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야. 적어도 널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살려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잖니. 신기하게도 서럽거나 눈물이 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건 원장 수녀님 말씀대로 어린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겠다 싶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가끔 TV에서 미혼모가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버리는 잘못된 선택들도 나왔잖아요. 적어도 절 사랑했으니까 살려주셨다고 위안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조건에 불만 품기보다는 적응하고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이런 성격과 잘 맞는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살 때 고아원에 온 혜정이라는 아이였어요. 기차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도 의젓하게 행동하는 아이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혜정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곰인형과 기차표 한 장이 전부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난 기차 탄 기억이 마지막이야. 엄마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엄마랑 함께 탄 기차에서 창밖 풍경이 너무 예뻤던 기억은 있어. 산들이 막 지나가고 하늘이 진짜 파랬거든. 그래도 5살까지 엄마와 함께 있었잖아. 난 그런 기억도 없는데. 넌 참 용한 아이야. 그 기차표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엄마와의 유일한 기억이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들고 있으면 언젠가 이 기차표로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또 다른 친구는 지영이라고 했는데 3살 때 왔다고 해서 기억은 거의 없지만 가끔 꿈에서 하얀 원피스 입고 웃는 엄마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지영이는 항상 웃는 아이였는데 가끔 혼자 있을 때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곤 했어요. 나는 꿈에서 가끔 환하게 웃는 엄마가 나와. 하얀 원피스 입고 있는데 정말 예뻐.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면서 날 안아주는 꿈이야. 그런데 깨고 나면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라.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증거잖아.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건 정말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난 매일 밤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도해. 엄마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셋 다 각자의 아픈 사연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낙천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성격도 비슷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짜 자매처럼 지냈는데 그 중에서도 혜정이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혼자 책만 보는 아이였는데 워낙 똑똑해서 선생님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커가면서 빛을 발휘했던 건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는데도 항상 시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밤 늦게까지 스탠드 켜놓고 공부하는 혜정이를 보면서 저와 지영이는 조용히 낮에 먹지 않고 아껴두었던 과자를 간식으로 갖다 주곤 했어요. 그런 혜정이가 고3이 되어서는 아예 원장실에서 EBS 강의를 들으며 밤새다시피 공부했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얘들아, 나 연세대 합격했어. 그것도 과탑으로 합격해서 장학금도 받게 됐어. 진짜? 와, 우리 혜정이 정말 대단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더니 해낼 줄 알았어. 정말 축하해.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런데 입학금이나 생활비는 어떻게 해?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엄마를 못 찾았으니까 자립지원금이 나오잖아. 그걸로 입학금은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셋이 함께 방을 얻어서 살면 어떨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미영아, 어때? 너랑 나랑 자립지원금 합쳐서 방 얻으면 좀 더 여유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으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자.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린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그렇게 우리 셋은 고아원을 나와서도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반지하였지만 방이 2개나 되었고 셋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혜정이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과외도 하고 저와 지영이는 각자 일을 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가족이 없는 우리에게 서로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때로는 혈연관계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며 험한 세상을 살게 해준 든든한 존재였죠.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언제까지나 같이 살 수는 없기에 조금씩이라도 저금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혜정이는 대학에 다니면서 과외를 했는데 워낙 똑똑했기에 시급도 높고 학생들도 많아서 우리보다 버는 돈의 크기가 확실히 달랐거든요. 저와 지영이가 한 달에 겨우 150만 원씩 벌 때 혜정이는 과외만으로도 200만 원 넘게 벌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약간 위축되기도 했어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지만 혜정이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신경 써주려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나 이번 달에 과외비 좀 많이 들어왔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괜찮아. 지난주에도 과외비 받았다고 맛있는 거 사줬잖아. 왜 매번 그래? 안 그래도 돼. 혜정이는 방 얻을 때 도움 못 줬던 게 미안했던지 과외비를 받을 때마다 맛있는 것들을 사줬고 그 마음을 모르니 저희 역시 괜찮다며 서로를 배려하며 지냈는데 대학을 졸업한 혜정이가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얘들아, 나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해. 대학 4년 동안 과외하면서 모은 돈이 꽤 모였거든. 워킹홀리데이? 어디로? 그럼 얼마나 가 있을 건데? 캐나다. 우선 1년 정도 있어보고 길면 2년까지도 생각하고 있어. 사실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셋이 계속 함께 할 줄 알았는데 혜정이가 먼저 떠난다는 게 아쉬웠지만 혜정이만큼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혜정이는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고 저와 지영이는 둘만 남게 되었죠. 혜정이를 공항에서 배웅할 때 셋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흩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도 혜정이의 꿈을 응원한다며 웃으면서 보내줬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둘 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와 지영이도 공부를 하긴 했지만 혜정이처럼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지방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건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미영아, 우리 정말 대학 가는 게 맞을까? 등록금도 그렇고 4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대학 나오면 서울 소재권 대학도 아닌데 취직은 될까?
나도 그 생각해. 솔직히 혜정이처럼 똑똑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대학 가봤자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에 취직했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지영이는 다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금방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혜정이가 없어서 조금 허전하긴 했지만 서로가 있어서 외롭진 않았어요. 가끔 전화로 혜정이 근황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곤 했어요. 혜정이가 캐나다로 떠나고 나서 저와 지영이는 둘만의 회사에 적응해 나갔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지영이가 갑자기 설레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니 회사에서 8살 연상인 과장님과 사귀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영아, 과장님이 나한테 고백하셨어.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말했는데도 오히려 혼자 힘들게 살아온 만큼 이제는 자기가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8살 차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좋아. 작은 회사였어도 과장이면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저와 지영이 둘 다 가정이라는 걸 항상 갖고 싶어 했기에 서로를 응원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즈음 거래처에서 온 6살 연상의 대리와 눈이 맞게 되었어요. 업무상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그분도 제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기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가 되던 우리 셋은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서로가 없으면 뭔가 허전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거나 예식장을 정할 때도 혜정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도 서로의 결혼식에는 꼭 참석해서 축하해주자고 약속했고, 영상통화로 혜정이까지 함께 준비 과정을 공유했어요. 지영이는 남편의 고향인 경상도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해야 했고, 혜정이는 원에서 떠났지만 힘들다고 토로하더니 3년째 되던 해엔 이제 너무 좋다고 아예 눌러앉을 생각까지 했죠. 여기 생활이 너무 좋아. 한국보다 여유로워. 너희를 못 본다는 게 제일 아쉬운데 그것 빼곤 여기가 훨씬 좋다? 그럼 언제 돌아와?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솔직히 모르겠어.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것 같아. 영주권을 신청할까도 고민 중이거든. 지영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첫째를 낳고 이어서 둘째까지 낳아서 키우게 되면서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늘 지쳐 보였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전화 연락은 해도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애들이 너무 예뻐. 그런데 하루 종일 애들만 보다 보니까 어른이랑 대화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소연하듯 전화 통화하는 게 전부가 되었어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서로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던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인 건 아이러니하게도 혜정이 장례식장이었어요. 2년 전에 갑자기 한국에 온다고 해서 잠깐 얼굴 본 게 다였는데 그때 혜정이가 뭔가 야위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바쁘다며 금방 헤어졌고 그 후로는 소식만 간간히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죽음이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던 건 혜정이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건강이 악화되어서 한국에 왔던 거더라고요. 췌장암이었는데 캐나다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미 말기였다고 했고 한국에 왔지만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던 거죠. 우리에게 아픈 걸 알리지 않았던 건 걱정 끼치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였다고 마지막 편지로 마음을 전했어요.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내 소중한 자매들아, 미안해. 아픈 모습 보이기 싫어서 말 못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쓰면서도 울었는지
젖었던 종이가 마르면서 구겨진 채 담겨진 글귀를 보고는 지영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미영아, 혜정이가 왜 이런 걸 혼자 끙끙 앓았을까? 우리라도 곁에 있어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게 끝까지 혜정이답네. 우리를 생각한다고 했겠지만 그게 우리를 더 서운하게 만든 건 마지막까지 모르겠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지영이와 함께 3일 밤을 새웠어요. 혜정이 영정 앞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서로 그동안 못한 얘기들도 나누면서요. 사실 저는 없는 형편에도 자유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건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제가 어딜 가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조금만 늦어도 누구랑 만났냐고 추궁하고 핸드폰도 수시로 검사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들 보고 살았고 전화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저의 상황을 처음으로 지영이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팔에 있는 상처를 지영이가 보게 된 거예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지만 소매를 걷어 올리니까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미영아, 이게 뭐야? 팔에 이 상처가... 그냥 문에 부딪혀서. 거짓말하지 마. 이런 모양으로 상처가 어떻게 난다고 해. 뭐야, 너 설마... 그 순간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버리면서 혜정이 죽음 앞에서 제 상황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면서 사실을 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난하게 잘 지냈거든요. 남편도 다정했고 아이들도 예뻤고.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을 배워 더 잘 살아보겠다고 카센터를 개업하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처럼 손님이 오지 않고 빚은 늘어가고 그 스트레스를 조금씩 저에게 풀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영아, 나 정말 힘들어. 남편이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잘못해도 소리 지르고 가끔은 뭐? 설마 힘들다고 손을 댔다고? 처음에는 그냥 팔을 강하게 잡는 정도였어.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며칠 전에는 저녁이 늦었다고 벽에 밀쳐서. 뭐? 그 자식이 너한테 그런 짓을? 미쳤나 정말. 지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당장 나가서 따지겠다고 하는데 놀라서 전 말리려고 했지만 지영이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고 혜정이 빈소에서 나가서 복도 한쪽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직진했어요. 형부, 어디 할 짓 없어서 마누라한테 손찌검해요? 정신이 나갔어요? 무슨... 그게 아니고 지영 씨가 뭘 한다고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 팔에 그 상처 다 봤는데도 그래도 거짓말하려고요? 잘 살겠다고 열심히 아둥바둥 노력하는 마누라 업고 다니진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혼하세요. 목소리 좀 낮춰. 여기가 어딘데 목소리 낮추긴 뭘 낮춰요? 왜요? 사람들 알면 창피한 건 알아요? 형제도 없고 친정엄마도 없어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웃기지 마요. 미영이 형부가 함부로 할 사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고맙더라고요. 처음엔 아니라고 말 돌리던 남편도 눈을 부릅뜨고 따지고 드는 지영이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렸어요. 미안해. 요즘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혹시 딴짓하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여서 그랬어. 딴짓? 웃기지 마세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당신이 딴짓하는 게 아니라면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아요. 나야 무슨 딴짓을. 그런 거 아니야. 미영이밖에 없는데. 그럼 앞으로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한 번 더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미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다행히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여전히 스트레스는 받는지 화가 나면 집안 살림을 집어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긴 해도 2번 다시 저에게 손찌검은 하지 않았거든요. 지영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참고 살았을 것 같아요. 지영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야. 뭔 소리야. 우리가 뭔 사이인데. 혜정이도 없는데 우리라도 서로 챙겨야지.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연락해. 알았지? 혜정이의 죽음은 너무 슬펐지만 그 일을 통해 지영이와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혜정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텐데 이제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보내준 신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1년에 한 번 지영이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전 식당 일을 하며 한 달에 4번 쉬는데 그 4번의 휴일도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빨래, 청소, 아이들 챙길 것들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남편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카센터 기술을 배워서 직접 카센터를 차렸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쉬면 바로 수익과 연결되니까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혜정이가 죽고 4년이 지났을 때 지영이에게 연락했어요. 지영아, 우리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혜정이 기일에는 꼭 만나자.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혜정이 잠깐이라도 보고 점심 한 끼라도 같이 먹어야지. 그렇게 만난 지영이를 보는데 만날 때마다 애가 점점 야위어가는 거예요. 뺨도 푹 들어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고 예전에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옷도 헐렁해져서 마치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혜정이가 아팠던 게 생각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영아, 지난번보다 더 마른 것 같아.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일하느라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마다 지영이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놓치지 않았거든요. 고아원에서 살면서 딱 하나 남들보다 잘하게 된 게 있는데 그건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어른들 표정만 봐도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었거든요. 기분 나쁜 날에는 괜히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걸 일찍 배웠어요. 사람들은 좋은 일, 자랑하고 싶은 일은 말하기 바쁘고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말해줘요. 그런데 그 반대라면? 숨기기 바쁘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말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으니까 굳이 긁어부스럼 내고 싶지 않았고 바쁜 일상에서 시간 내서 만나러 왔는데 마음 상하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지영이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하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영아,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 언제든 괜찮아.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 전화로는 좀. 가게에 하루 쉰다고 말하고 지영이를 만나러 갔는데 정말 앙상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지영이는 더 말라 있었어요. 얼굴도 누렇게 떠 있었고 손톱도 깨져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묻지 않고 차만 마시고 있었는데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미영아, 나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지영이가 이런 말을 할 상황이라니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요동치더라고요. 당연하지. 얼마나 필요해? 무슨 일이야? 사실은 우리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 그 순간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터져버린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진정해, 지영아. 천천히 말해봐.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했대.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봤는데 한 달치 월급을 따왔거든. 거기에 맞들인 거야. 그래서 많이 잃었어?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 우리 아들이 원래 서울대 목표하고 있었는데 학원도 그만두고 EBS로만 공부해서 지방대 겨우 갔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 입대해버렸어. 아빠 보기 싫다고. 지영이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지영이 모습이 떠올라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해줘. 나 혼자라도 나와서 살아야겠는데 돈 한 푼 없어서. 정말 미안해. 지영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애들 대학 가면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 미영아, 너무 고마워. 이거 꼭 갚을게. 갚을 생각하지 마. 처녀 때부터 남편 모르게 모았던 돈이니까 걱정 말고 써. 말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아니까. 그렇게 저는 몰래 모아뒀던 3천만 원 통장을 지영이에게 건네줬어요. 지영이가 그 통장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목숨을 구한 것처럼 제 손을 꽉 잡고 계속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해 가면서 혜정이가 없는 지금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지영이는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전보다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영이가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사는 걸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결국 제가 지영이에게 돈을 준 걸 알게 되면서 또 난리가 났어요. 3천만 원? 미쳤어? 가족도 아니고 아무리 의형제다 뭐다 그런다지만 우리 형편에 300만 원도 많은데 3천만 원이 어딨어서 그런 큰 돈을 줬어? 상관 마. 내가 처녀 때부터 모았던 내 돈이야. 당신 피, 땀, 노력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으니 눈에 쌍심지켜고 따지고 들 거 없어. 왜 상관 안 해? 우리 부부야. 애들 생각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들 생각하면 나한테 이러지나 마. 툭 하고 화내고 집 물건 두드려 부수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나도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지지 않고 따졌더니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또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젠 저도 두려울 게 없었기에 저도 남편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악착같이 몸싸움을 했어요.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남편 러닝 셔츠가 다 찢어질 정도로 지지 않고 덤빌 수 있었던 건 지영이가 절 위해 나서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절 위해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덩치가 비슷했기에 남편도 저에게 꽤 맞았고 그 일이 있은 후 서로 소 닭 보듯 대면대면하게 살았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각자 일만 하고 아이들 앞에서만 어색하게 대화하는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취직 자리를 제의받게 되었죠. 식당 일도 인력 소개 업체를 통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영 씨, 혹시 가정부로 일할 생각 없어요? 한 곳에서 음식 잘하고 꼼꼼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입이 좀 무거웠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정부요? 어떤 곳인데요? 강남 쪽 대저택이에요. 미영 씨 같은 사람을 원하신대요. 많은 사람들을 써봤지만 미영 씨처럼 책임감 있게 일하고 조용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말 잘못 옮겨서 싸움 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기에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지나치고 큰 불만이 있어도 묵묵히 일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점들을 업체에서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덜 힘들고 일하는 사이 휴게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주 5일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월급만큼 드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동네에서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했지만 오가는 시간 합쳐도 지금 일하는 곳과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쉴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했다고만 말했어요. 그렇게 200억대 대저택에 파출부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정문에서 현관까지도 한참을 걸어야 했어요. 정원도 정말 넓고 예뻤고 집안도 마치 호텔 같더라고요. 사모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셨죠. 그런데 사모님이 제가 차고 있는 목걸이를 빤히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네요. 그 목걸이 제가 잃어버린 딸 것과 똑같네요. 처음 보자마자 절 훑어보시더니 목걸이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전 무엇에 홀린 듯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목걸이 속 사진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돌된 아이가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자마자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어서요. 그 순간 저도 온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급하게 뛰어오시면서 사모님을 부축하시는데 사모님은 계속 절 가리키며 우리 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분으로 이 목걸이는 사실 제가 아니라고 급하게 말씀드렸어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이 목걸이는 제 게 아니에요. 친구 걸 잠깐 맡아서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하셨어요. 친구 것이라고요? 그럼 그 친구가... 그 순간 사모님이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시면서 소파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마치 모든 기력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급하게 달려와서 사모님을 부축하시면서 물을 떠다 드리셨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여보, 진정해요. 혹시 그 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요? 김지영이요. 지금 45살이고요. 사모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하셨는데 수십 년 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많네. 42년 전에 우리 딸을 잃어버렸으니. 이 목걸이는 지영이 것으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왔던 그날 지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이 목걸이를 제게 건네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미영아, 이거라도 받아줘. 그냥 돈만 받으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아. 지영아, 이건 네 부모님 유품인데 어떻게 받냐? 이거 없으면 너 부모님 기억할 게 없잖아. 그래도 담보는 있어야지. 이자까지 쳐주진 못하겠지만 내가 네 돈을 빌렸다는 증표로 가지고 있어줘. 이것마저 안 받아주면 나 정말 미안해서 앞으로 네 얼굴 어떻게 봐. 그때 지영이 표정이 너무 간절해서 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건 이것마저 안 받아주면 지영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갤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남의 물건을 집에 안 두고 몸에 지니고 다녔냐면 저희가 사는 곳이 보안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다세대 1층에 사는데 골목이 코앞이고 CCTV도 없어서 몇 번이나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는 가진 게 없어서 털린 건 돌반지 5돈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지영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장 안전한 곳인 제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 모든 상황이 운명이었구나 싶었어요. 40년 넘게 헤어져 살았던 가족이 하필 제가 일하러 온 집에서 그것도 지영이가 저에게 맡긴 목걸이 때문에 만나게 된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우연히 정말 의도하지 않게 지영이가 부모님을 찾게 되었어요. 사모님과 회장님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멍하니 절 바라보시면서 찬찬히 지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하셨죠. 저와의 관계는 어떤지, 지영이는 어떤 아이였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요. 지영이는 정말 착하고 밝은 친구였어요. 저보다 1살 어린데도 항상 절 챙겨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거든요. 그리고 가끔 꿈 얘기를 하곤 했어요. 하얀 원피스 입은 예쁜 엄마가 나와서 안아준다고. 사모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하얀 원피스. 맞아요. 제가 그때 즐겨 입던 옷이에요. 지영이가 그 옷 촉감이 좋은지 좋아해서 자꾸 만져보곤 했거든요. 회장님도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그분과 연락이 되시나요? 지금 당장 전화할 수 있을까요? 제발 만나자고 말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손이 덜덜 떨렸지만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영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이리로 와줄 수 있어? 아니, 네가 있는 곳 말해. 우리가 갈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내가 갈게. 근데 우리라니? 누가 또 있어? 주소를 알려주니까 지영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강남 쪽 대저택 주소라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와서 직접 보면 안다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사모님과 회장님 그리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영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사모님은 계속 지영이 어릴 때 사진을 꺼내보시면서 눈물을 훔치셨고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42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혹시나 하는 불안감 사이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는데 사모님과 회장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서로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마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42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여서 그런 것 같았어요. 미영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대문에서부터 집까지 걸어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더라. 혹시 너 무슨 큰 잘못했어? 지영아, 일단 들어와. 사모님과 회장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셔. 거실로 들어간 지영이가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계신 사모님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섰는데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사모님이 지영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시면서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감정이 북받쳐서인지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영이구나. 정말 우리 지영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컸지? 눈썹이며 코며 어릴 때 그대로네. 지영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에 당황하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지영이의 어린 시절 기억을 물어보셨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셔서 얼마나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3살 때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가끔 꿈에서 하얀 원피스 입은 예쁜 엄마가 나와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정도? 사모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으시면서 흐느끼기 시작하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처럼 온 몸을 떨고 계시더라고요. 널 잃어버렸던 그날도 엄만 그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마당에 하얀 이불과 빨래를 널고 있었고 우리 지영이는 빨간 세발 자전거를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지영이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뭔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듯이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잠깐만요. 설마 절 아신다는 게 혹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때 회장님과 사모님이 지영이를 잃어버린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빨래를 가지러 들어가서 지영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깎아서 담아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셨어요. 부엌에서 간식 준비하느라 30분 정도 있었는데 다시 마당에 나갔을 때는 지영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영이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손도 덜덜 떨리고 숨소리도 거칠어지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 아빠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꿈이 아니라고요? 42년 동안 찾던 제 부모님이 정말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 지영이한테 목걸이 얘기를 차근차근 해줬어요. 어떻게 제가 그 소중한 목걸이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모님이 어떻게 그 목걸이를 보고 바로 알아보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널 찾으러 마당이나 집안 곳곳을 다 뒤지다가 대문을 보니까 활짝 열려 있더라고. 빨간 세발 자전거는 대문 앞에 그대로 넘어져 있는데 너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회장님이 주먹을 꽉 쥐시면서 그때의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샅샅이 뒤졌는데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지영이 또래쯤 되는 여자아이가 낯선 중년 여자한테 안겨서 울면서 시내버스를 탔다고 증언해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셨어요. 전 지금까지 그냥 길을 잃고 헤매다가 누군가가 고아원에 데려다 준 줄만 알았는데 사모님은 아마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생하던 누군가가 지영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데리고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아원에 맡겼을 거라고 추측하신다고 하셨어요.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조용히 눈물만 흘리더니 나중에는 목 놓아 울면서 42년 동안 꿈꿔왔던 부모님을 드디어 만났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과 사모님은 그때는 지금처럼 여유롭지 못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조금씩 형편을 늘려가던 처지였기에 전국적으로 찾아볼 여건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몇 년 후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서는 과자 포장지 뒤나 신문 광고란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광고를 붙이기도 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결국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걸이 때문에 거의 확실했지만 그래도 유전자 검사는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지영이가 먼저 제의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될까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너무 꿈 같은 일이라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사모님과 회장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불안해하셨고 지영이도 마찬가지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매일 밤 잠을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지영이는 거의 매일같이 부모님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잃어버린 42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어서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영이는 부모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무엇보다 가장 급하고 중요했던 남편 문제부터 깔끔하게 해결되었어요. 미영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벌벌 떨었대. 도박비까지 다 정리해 주신다니까 꼬리 내리고 순순히 이혼 동의서에 사인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도박쟁이가 나중에 돈을 노리고 지영이한테 들러붙을 걸 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빠짐없이 완벽하게 차단해 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들 친권도 지영이가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지영이가 제게 빌려간 건 3천만 원이었는데 저에게는 무려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미영 씨, 이거라도 꼭 받아주세요. 정말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음만 표현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건 너무 많아요. 회장님은 딸이 정말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찾아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미영아, 그냥 받아. 내가 부모님께 네 얘기 자세히 다 했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도 마지막 가진 돈까지 나한테 줬는지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이런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지영이 아들이 부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긴 상황에 그 아이는 정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계속 지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귀한 손자. 그동안 엄마랑 둘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어. 제대하고 나면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봐. 할머니가 뭐든지 다 도와줄 테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있구나 싶었고 하늘에서 혜정이가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엄청난 선물을 만들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영이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42년 만에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감사함이 얼굴 전체에서 환하게 빛이 날 정도였거든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 이후 저는 지영이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집안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거든요. 저희가 몇 년을 모아도 모으지 못할 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남편이 저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돈이 복권같이 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영이 부모님이 주셨다고 하니 더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에 제 자신감은 점점 더 커져갔고 남편이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당당하게 말했죠. 내 덕에 애들 대학 등록금 4년치가 한 번 해결됐잖아. 당신 카센터도 제대로 키울 수 있게 된 거고. 대체 뭐가 문제길래 표정이 그래? 왜? 또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누가 그러지?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뿐이야.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출 걱정하며 한숨 쉬던 거 생각하면 감지덕지 해야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된 것처럼 지내고 있어서 정말 돈이 힘이구나 싶은 요즘이네요. 예전에는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제가 늦게 들어가도 남편이 먼저 고생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해서 뭐라고? 다시 되묻기도 하는데 조금씩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우리 가족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바꿔놓는구나 싶어서 씁쓸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요. 제 말대로 카센터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사업자 등록도 제 명의로 바꾸면서 숙련된 정비사 2명과 사무직 직원까지 고용해서 이제 제대로 된 업체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손님들도 많이 늘어서 예약을 미리 잡아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남편도 예전처럼 혼자 끙끙대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일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 혼자 끙끙대면서 하루 종일 일해도 벌이가 시원찮았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돌아가니까 수익도 훨씬 좋아졌고요.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이 어느 날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네요. 사업 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바심이 났고 제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자격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네가 고아원 출신이라서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못된 생각이었지. 이젠 다시 안 그럴게. 지영 씨한테도 고맙고.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 잘해. 지영이한테도. 이제 저는 지영이 부모님 집에서 일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카센터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지영이가 사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사모님이 그동안 못해준 요리를 지영이에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고 지영이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에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요리는 모녀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42년 만에 만난 모녀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지영이가 사모님과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 정말 친모녀 같더라고요. 사모님이 지영이 손을 잡고 칼질 가르쳐주는 모습이나 지영이가 사모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42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지영이의 아들은 군대 제대 후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급 과외 선생님들을 매일 불러서 가르치니까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는데 지영이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잘 웃고 싹싹한지 몰랐다며 정말 행복하게 웃었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어릴 때 모습 그대로더라고. 그리고 있지, 우리 아들이 지방대가 아니라 원래 목표했던 서울 명문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대. 부모님이 손자 공부시키는 재미에 푹 빠지셨고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던 공부 이제 원 없이 하게 생겼네. 덕분에 네 마음도 한결 편해졌겠어. 음, 이제 어떻게 사나 먹고 살 걱정만 했지. 솔직히 진우 대학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동안 못 해줬던 거 다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반면 지영이 전 남편은 완전히 망했어요. 도박 빚을 못 갚고 채권자들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노숙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심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영이가 복덩이인 줄도 모르고 지발로 차버린 꼴이니까요. 며칠 전에 종로 쪽 지나가다가 전 남편 같은 사람 봤어.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덥수룩해져서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는데 걸음걸이 보니까 분명히 맞는 것 같더라. 종로? 서울로 올라왔나 보네. 뭐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거지꼴이야. 옷도 더럽고 냄새도 나고. 그래도 동정은 안 가더라. 자기가 한 짓 생각하면. 정말 세상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영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은 길거리에 나앉고 지영이는 200억대 대저택에서 친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도박으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혼 안 해준다고 생떼 쓰던 사람이 이제는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니.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지영이와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정말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지어낸다고 해도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할 만큼 믿기지 않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으니까요. 미영아, 정말 네 덕분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야. 무슨 소리야. 우리 운명이었던 거지. 혜정이가 하늘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혜정이도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할 거야. 우리 셋이 다시 만날 날이 올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진심으로 서로 도우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지영이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 이런 엄청난 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힘든 친구가 있으면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 조건 없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친구를 만나시길 바라요. 혈연은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